시장이 하라는 대로 포지션을 취하면 그러면 수익은 따라온다. 그게 추세가 깨졌다는 가장 좋은 시그널이더라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계속 어떻게든지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오늘 모신 분은 전 KB증권 프랍데스크 총괄하셨던 김진, 네, 지금은 주식원탑 대표시죠?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와, 시간 빠르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뵀을 때가 저는 작년 같은데 벌써 네. 2년 반 지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때도 제 프랍 총괄이셨기 때문에 또 21년 차 프랍 트레이더셨고요. 그래서 네네. 그때 참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네. 다시 한번 좀 그 질문을 드리자면 예. 본인의 투자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프랍 하면은 뭔가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네네. 생각이 돼서 예. 보통 이게 직업의 이름에 트레이더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모든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막 하루에 막 몇 번씩 사고 팔고,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1년의 기간 동안에 네. 그다음에 매달 손실 한도를 정해주고 그 손실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1년의 기간 동안에 최대한 목표한 수익을 내라. 그리고 손실은 절대 발생시키지 마라. 웬만하면 발생시키지 마라. 뭐 이런 게 이제 기본. 아니 누구나 다 돈 벌고 싶죠.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랍 트레이더가 가지고 있는 투자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트레이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 확률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10번의 투자를 해서 뭐 7번, 8번을 이겨야 뭐 거기서 성공을 해야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데,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특히 이제 매수 포지션, 이 롱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인 이 복리 효과를 좀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되도록이면 좀 어떤 주식을 샀으면 되도록이면 길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조건이 하나 딱 있죠.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제가 안 오르는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올라가는 주식. 예, 올라가는 주식을 무조건 오래 가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너의 투자 원칙이나 투자 철학이 뭐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면 조금 이제 복잡하고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에 있는 정보가 제가 알고 제가 이해하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제가 삼성전자가 좋아서 샀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면 삼성전자 주가가 잘못된 거냐, 내 판단이 잘못된 거냐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제 판단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러려면 이제 조건이 있죠. 뭐냐면 이 종목이 충분히 나보다, 내가 가진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반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형주,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이용해서 저 같은 기관 투자가들이 조금 유리하죠. 정보의 입장에서 조금 더 빠를 거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막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게 한 규모가 뭐 100억 이 정도 되면은 해볼만 합니다. 네. 해볼만 한데, 규모가 이제 뭐 한 2천억, 그리고 1년에 목표 수익이 뭐 250억, 이 정도 되는 부서에서 그걸 해서는 목표 수익을 절대 낼 수가 없고요. 그러면 한 1, 2천억 이 정도의 운용을 한다고 치면 저는 그 제 투자 환경이 1년 동안 깨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수익을 목표 수익에 내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주식을 제가 주가보다 훨씬 더 정보의 우위에 있거나 지식의 우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그게 해당하는 종목들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주식들이 올라가는 그 종목의 추세를 추종해서 매매하는 방법. 근데 이건 또 좀 사실 기술적 분석이랑은 조금 좀 다른 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저는 시장이 매일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그거는 주식시장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채권시장, 원자재시장, 뭐 모든 시장, 이 모든 금융시장이 저에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서 시장이 해주는 얘기를 잘 이해하고 시장이 하라는 대로 포지션을 취하면 그러면 수익은 따라온다. 그 얘기는 이제 결국 우리가 그쵸 말씀하신 대로 추세 추종. 네. 지금 잘 오르고 있는 주식이 계속 더 오를 것이다라는 네. 것을 믿고 따라간다. 네. 대신에 대상은 추세를 믿을 수 있는 종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 네. 아니면 혹은 지수. 네. 뭐 원자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KB 있을 때 프랍데스크 할 때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주식만 했던 건 아니고요. 원자재 포지션도 있었고 뭐또 이자율 포지션도 약간 좀 있고. 총 얼마를 운영하신 건가요? 주식에 한해서만은 2,500억이 2,500억 정도.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추세를 따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 모멘텀 투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모멘텀 투자가 말씀하신 대로 짧게 사고 팔고가 아니라 네. 그 모멘텀에 살아있는 한 계속 끌고 간다는 그렇습니다. 전제로. 예예. 그래서 트레이딩, 트레이더라고 표현은 하지만 길게 가져간다. 보통 예. 한 종목 사면은 보통 어느 정도 시간 보유하셨었나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되게 웃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엔비디아를 제일 처음 샀을 때 가격이 한 20불 정도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 근데 이제 20불 그리고 나서 2022년이죠. 시장 빠질 때, 시장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그때 아주 최극소만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걸 제외하면 제 포트폴리오, 제가 그 사이에 회사를 막 옮겼습니다만, 제 포트폴리오에 엔비디아가 빠진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들고 간다.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길다. 종목의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냐. 알겠습니다. 자, 그러한 그 본인의 어떤 그 투자 그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원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건 계속 오를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샀던 주식도 네. 가격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악재 같은 게 나오면 흔들려서 네네. 그냥 잽싸게 팔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뭐 특별히 좀 있나요? 근데 사실 이 원칙이란 건 이제 저도 직업 전문 투자자로서 되게 20몇 년을 했던 사람이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난 뭔가의 비기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함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은 저평가된 주식도 아니고 모멘텀이 센 주식도 아니고 뭐 배당이 많아서 캐시플로우가 좋은 주식도 아니고 그런 주식도 아니고요. 저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을 제일 좋아합니다. 올라가는 주식. 예. 그러면 그 올라간다라는 건 그 상승의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승의 추세라는 게 깨지지 않으면 주식을 보유한다. 팔 이유가 없다. 근데 그 상승 추세 그 우리가 소위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 네네.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 깨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승 추세가 훼손된다라는 것을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의미를 가지시나요? 저는 그거를 명확하게 기술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뭐 이런 거는 아주 이렇게 뭐 정립화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네. 21선 무너지면 그건 일단 추세 훼손된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 네. 어떤 분은 뭐 많이 급등한 주식들은 11선 가지고 그냥 추세 봐야 돼라고 네네네네. 하는 분도 있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예.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기준이라는 건 자기 이제 투자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추세라는 게 또 구분을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단기 추세가 있고, 그다음에 이 단기 추세들의 조정과 상승을 반복해서 만들어서 만든 중기 추세가 있을 거고, 또 이 중기 추세가 또 조정과 상승을 반복해서 만드는 장기 추세가 있을 텐데, 뭐 그 또 이 장기 추세를 도대체 당신은 기간을 얼마를 볼 거냐, 뭐 10년을 볼 거냐, 되게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트를 딱 봐요. 근데 얘가 올라가는 주식이야, 빠지는 주식이야, 라고 이제 누구에게 물어봤을 때 올라가는 주식이야 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추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제가 올라가고 있는 어떤 주식이 한 2달 정도 올랐어요.
한 2달 정도 올랐는데 2달 정도 오른 이 추세가 훼손되는 듯한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그 추세에 대한 훼손이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제가 이걸 테크니컬하게 한 분석이라고 봐야 되나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랬을 때 제가 쭉 제 경험상 봤을 때 어떤 추세의 변곡점이라고 보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은 뭐냐면 올라가는 것보다 가파르게 빠지면 추세 전환이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가파르게 빠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추세가 깨졌다 이미. 예. 그러니까 그게 추세가 깨졌다는 가장 좋은 시그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요 정도로 각도로 올라왔는데 요렇게 빠졌다. 이러면 이거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면 대개의 경우 맞는 경우 같고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추세가 올라갔는데 빠지긴 하는데 네.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완만하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추세가 깨진 걸 안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시각적으로 봐도.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홀딩을 많이 하는 편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랍 트레이더를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아침이 됐을 때 이제 시장 어떤 뭐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결정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좀 주로 체크하시나요? 지표들? 저 같은 경우가 좀 제가 이제 엉덩이로 주식을 하는 편이라. 좀 더럽게 하시네요. 네. 제가 좀 엉덩이로 주식을 하는 편이라서, 사실 좀 인풋이 되게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직원들이 싫어했죠. 왜냐면 제가 이제 현역에 있을 때 바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아침에 딱 출근해서 제 자리에서 컴퓨터를 켜서 일을 본격적으로 요이땅 하는 시간이 6시였거든요. 네. 그럼 6시가 되면 글로벌 마켓에 있었던 매크로 동향들을 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제 기준의 제 유니버스의 섹터별로의 실질적인 주가, 대표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을 정말 추세를 쳐서 다 쳐다봅니다. 그래서 다 쳐서 그거를 손에 하나씩 손으로 메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손으로 하나씩 메모를 해서 그거를 다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해서 제 이름이 이제 김진이라서 그냥 제 스스로 이름을 붙여봤는데 진시황이라고 이제 시황을 씁니다. 근데 보통 아침에 제가 그 시황 쓰는 게 A4지로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막 쓰다 보면 이제 그걸 쓰는 이유가 저는 결국 뭐냐면 이제 시장의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의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 시장이 뭐라고 너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날, 안 해주는 날도 있지만 제가 못 듣는 날이죠. 그런 날은. 근데 들리는 날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뭐 포지션 홀딩이면 홀딩 아니면 여기서 오늘 추가로 주식을 더 살 거면 사. 팔 거면 팔아. 이런 의사결정을까지 내려서 그 시황을 쓰는 데까지 해서 총 걸리는 시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직원들이랑 회의하고 또 그러면 제가 하는 동안 몰랐던 정보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정보들 들어서 그런 정보들까지 취합해서 그럼 오늘 운용은 어떻게 간다. 라고 최종 결정은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끝날 때쯤 돼서 똑같은 과정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또 리뷰를 해서 그렇게 이제 그 다음날 그리고 항상 주문은 저는 그 장중에 내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시작 전에 오늘 그러니까 기관이다 보니까 주문량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시간의 평균가, 시간대 장중 평균가 주문이라 그래서 티왑 거래를 내거나 아니면 좀 주문이 작다 그러면 뭐 시가 반, 종가 반 뭐 이렇게 그냥 시세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딱 예상하고 그러니까 예상이라기보다는 어제까지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늘도 이러겠다. 그게 예상이지 뭐. 왜 그런가요? 시장이 이랬으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또 마침 이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됐든 뭐 이러잖아요. 긍정적인 거 나오면은 못 믿는 분들이 많아. 왜? 그날 그 리포트가 예를 들어서 A증권사에서 나왔으면 A증권사에서 매도가 싹 쏟아지니까. 그래서 이거 그 주가 올려놓고 아니면 매물 이렇게 받을 거 탁 분위기 조성해 놓고 파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프랍에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때요? 그 해당
증권사에서 그 어떤 좋은 리포트, 나쁜 리포트가 나왔을 때 프랍 쪽에서는 어떻게 그걸 가지고 매매에 활용합니까? 일단은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고요. 첫 번째는 감사를 매년 받기 때문에 매년 감사 받을 때 그것부터 봐요. 어떤? 그러니까 보고서 나온 시점 그리고 그 종목들의 매매. 근데 보고서 전보다 네.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매수 매도를 했다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네. 나온 다음에 했을 때. 예. 근데 이제 일단은 규정상 보고서가 나오고 24시간 동안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아예 주문이 안 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리서치 센터하고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사내 메신저도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메신저를 보내면 보낼 수 없는 대상이다라고 나오고 전화 걸면 차이니즈 월상 보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굳이 리서치랑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핸드폰으로 전화해야 됩니다. 화장실 앞에서 봐. 네. 막 이렇게.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ECB에서 금리 인하를 했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연준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 혹은 미국이 과감하게 물가 인플레이션 고려하지 않고 그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가는 튈 것이냐, 오히려 네. 빠질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예. 조금 이제 되게 큰 얘기로 넘어갔으니까 하나씩 일단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현재의 2023년부터 이게 높은 금리가 시장의 전체 글로벌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한번 요인이라기보다 이제 그 결과물들을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주식 시장이 굉장히 극단적인 양극화 상황이잖아요. 네. 미국 시장만 봐도 올라가는 주식 따로 있고, 빠지는 주식 따로 있고, 거의 이런 얘기도 많았지 않습니까?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전체 S&P 500 상승률의 70% 이상, 그렇죠. 80%를 설명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글로벌 주식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현재 높은 금리 수준에서도 이 높은 금리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투자가 되고 있는 산업. 그런 산업은 지금 좋은 거고, 현재 높은 금리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강력한 투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산업들은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실제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지금 열심히 현재 높은 금리와도 상관없이 열심히 투자가 되고 있는 산업들은 주가가 좋은 상황. 지금은 이제 AI 산업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모든 산업들은 부진한 상황.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게 지금까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요번에 이제 ECB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ECB로 돌아와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어찌됐든 미국의 압박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압박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한데 아마 양쪽이 서로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앙은행이라는 게 신뢰도를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실 한 번만 금리 인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 한 번 하면 두 번까지는 기본빵으로 하게 되는 게 이제 중앙은행이 자기네들의 정책의 신뢰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빠르면 9월 정도에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양쪽 다 작용하는 부분이 존재해. 왜냐하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ECB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달러 지수가 계속해서 높아질 거고, 달러 지수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 지금 산업에서 안 좋은 산업들이 사실 미국의 일반 제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일반 제조업들은 사실 수출 기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수출을 하는 기업. 그럼 이 회사들은 계속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기업들이 일단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빠르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반응을 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금리 인하 폭이 또 중요하겠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한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최소한 2번 50bp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높은 금리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구간이 금리 인하 시점하고는 좀 맞물려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더불어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은 부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수출이
대미로 반도체만 잘 돼서란 말이죠. 그러면 근데 반도체만 잘 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미국의 일반 제조업들은 여전히 지금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미국 ECB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9월경에 했을 때 미국의 일반 제조업체 저는 뭐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기 민감주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돼서는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부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는 오히려 지금 AI로 주목되고 있는 어떤 주도주들한테 주는 영향보다 시장 전체에서는 일단은 나쁜 영향은 아닐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약간 저는 아침 제 방송에는 모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모질한 주식들 있잖아요. 왜 삼성전자가 떠오르죠? 예, 하여간 그 모질이들이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지금 그렇다면 네. 하반기 올해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퍼포먼스에 비하면 삼성전자가 정말 그 가지 주주들 입장에서 정말 속 터지는 한 해였거든요. 네네. 삼성전자의 분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렇다면 하반기 증시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성전자가 핵심 키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앞서 그러니까 이 방송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라고 전망하는 건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막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어찌됐던 저는 일단 오늘 한 최근 며칠간 들었던 생각 중에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분명히 삼성전자의 갑인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케어하지? 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아니 왜냐면 그냥 안 되면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 그 얘기했지만 SK 하이닉스만 가지고 가기에는 좀 불안하죠. 예, 그게 뭐냐면 결국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장 불안해 보이는 가장 큰 리스크는 제가 생각할 땐 2025년에도 HBM이 공급 부족일 거거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막 물 들어와서 노를 젓고 막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HBM이 계속해서 공급 부족 상황을 맞고 있으면 좋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메모리 캐파가 글로벌하게 가장 큰 데인 삼성전자를 계속 어떻게든지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박한 기대이기는 합니다. 기대이기는 한데 이게 정말로 현실로 되는 건 저는 주가가 조금이라도 여기서 더 강하게 움직여주면 그러면 저는 이런 저의 생각을 정당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아서 기대보다 못하다라는 그럼 올라간다는 얘기야? 빠진다는 얘기야? 솔직히 제 말씀은 잘 모른다. 그것까지 판단하고 싶진 않다. 다만 기대할 수 있는 요일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전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근데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또 2차 전지가 최소한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는 말아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근데 그런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하반기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그거는 저희 기대인 거고 미리 그거 가지고 먼저 이렇게 또 하반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네. 우리 김진 대표님의 그 투자 방식은 말씀하신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다가 그런 추세가 만들어질 때 그때 가서 투자를 한다. 그때 되면 제 생각이 내 생각이 맞나 보구나. 내가 생각을 잘 하고 있나 보다 하고 제 포지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취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하신다는 거, 네,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